이제 일주일 남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송갑석 의원의 후보의 최고위원 입성 여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송갑석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예. 지금 뭐 연일 그 강행군이신데 지금 차 안이시네요. 네, 차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줌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획일화되게 구성된 지도부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견해, 또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에 유력한 창구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하면은 그 중심이고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가만 보니까 최근에는 호남 출신 지도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도전이고요. 예. 앞선 두 번째 도전은 모두 다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왜 호남 출신 지도부가 없었을까요? 물론 저희 당의 당세가 급격하게 확장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호남이 당원 비중에서 가져왔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간 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새로 당에 가입한 분들은 좀 특정 후보의 서포터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분들이 새로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건 최고위원이 됐건 그분들의 판단 기준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와의 친소관계랄지 또 그 후보의 유불리랄지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 안배랄지 어떤 정치적 고려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는 지금 의대명이라 학대명이다 해가지고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최고위원회에서도 친명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명 후보가 이 몇 분이 그 당선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울 경기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좀 달랐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상당히 지금 송갑석 후보, 비명 후보로서 송갑석 후보의 당선을 상당히 주목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수도권 경선 자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번 경선의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결국 저 송갑석이 지도부에 진입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유일한 관전 포인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첫 주에는 꼴찌 8등을 했고요. 2주차에는 한 계단 올라가서 7위. 그 다음에 3주차 호남을 거치고 나서는 또 한 계단 올라가서 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6위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위와 6위 사이에는 2%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이 수도권에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수도권 표심은 호남 표심의 영향을 많이 좀 받아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의 저의 약진이 그 기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친명일색으로 획일화된 지도부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당대회의 끝을 목전에 두면서 저희 당원들 사이에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 다양한 견해, 또 다양한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저 송갑석 정도는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당신과 민심을 믿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치러지는 민주당 지도부 전당대회입니다. 짧게 선거 패배의 원인의 핵심은 무엇이었고, 그랬을 때 민주당 변화, 쇄신의 과제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지금까지 수없이 이야기됐듯이 결국은 민주당이 보여온 태도, 그러니까 내로남불적 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다음에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과제를 유능하게 완성시켜내지 못한 면들, 이런 면들도 또한 저희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개혁 과제와 민생의 과제가 균형 있게 배치되지 못한 점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생 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것이 가장 뼈아프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의 실패의 이유가 전혀 극복되지 못하고 바로 지방선거로 이전되면서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 또 그것의 도미노 현상으로 나왔었던 인천 계양구의 공천, 이런 것들이 굉장한 저희 그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했던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당이 됐는데요.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투쟁, 대여투쟁은 국민들보다 반발짝 혹은 한 발짝 뒤에 저희 민주당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민생의 현장, 또 민생을 돌보는 곳에는 오히려 국민보다 반발짝 혹은 한 발짝 앞서 있어야 하는 그런 자세와 스탠스로 저희 민주당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낙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뼈아팠던 것이 저희 민주당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가장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도부는 민주당의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이것을 수립하는 것 또한 이번 지도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대선은 비호감 대선으로 치러져 가지고 실제 대선하면은 시대적 과제와 시대 정신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교육의 장이 돼야 될 건데, 오히려 네거티브 이 양쪽 후보 모두 돼가지고 사실 그 나라 그 국정 차원에서도 해야 될 역할을 못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는 그 못다한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금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 정부인 거고, 윤석열 네. 정부의 지지도가 거의 20%대에서 지금 30% 초반 정도까지 머물고 있는데, 이때 야당으로서 169석의 민주당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음. 드렸듯이 반사이익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사이익에 기대를 채우지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저희가 앞서 있는 것은 맞지만 현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 반사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지지 또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 문제는 결국 저는 민생의 현장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통령으로서 이 자기 업무에 무관심한 사람은 저는 정말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도
바닥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보듬고 쌓아안고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적되어 왔었던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 그다음에 일부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도 또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송 후보는 그 86세대한테는 가슴이 두근거렸던 전대협의 사기 의장 네.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 86세대 세대 교체론을 정면적으로 맞닥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86세대 뭐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이듯이 어떤 자연적인 나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그리고 그 세대가 한테 주어졌었던 소명이 에, 다 했다라고 그것을 소명을 완수했든 완수하지 못했든지 간에 그런 소명의 시대가 지났다라고 한다면 세대 교체는 저는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86세대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정치권의 진입이 빨랐고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 진입한 86들의 숫자가 많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 저희의 어떤 책임감도 역시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저희 세대 86세대의 과제로서는 저는 가장 큰 게 정권 재탈환의 계기를 만드는 것,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극복하는 것. 그다음에 여전히 우리한테는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분단 상황이 여전히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앞당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과제들에 집중하면서 그다음에 그런 소임들이 뭐 제대로 수행을 하면 수행한 대로 아니면 수행을 제대로 못 해내면 못 해낸 대로 자연스럽게 세대 개체가 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인위적인 86세대 불출마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인위적인 불출마 그것은 저는 뭐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것이 86세대 전반으로 적용되기보다는 86세대 중에서도 그 사람이 해왔었던 성과나 또 여러 가지 평가, 또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개별적으로 진행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아직까지 86세대가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좀 정치권에 국한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 70% 넘는 당원 지지율로 학대명 전당대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당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이재명 리더십과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공천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로 진입한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이러한 논란들을 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일정하게 안고 출발하는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반성적 성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2년의 임기를 두고 민주당이 새로운 리빌딩을 해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계파적 부분 그다음에 또 일부 본인의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는 일부 강경한 당원들에 국한된 기반한 정치
이런 것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께서는 주로 성남시장 또 경기지사라고 하는 행정적 영역에서 본인의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래 이제 국회의원이 된 뒤에 이제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영역에서 그것도 저희 원내 제1당인 거대한 정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평가의 중요한 국면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충분하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소통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끌고 나가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른바 이재명 그 후보의 사법 리스크 상당히 당이 곤혹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저희 당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뭐 현 시점에서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우리 예, 당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기 전에 현재 뭐 그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불균형적인 그다음에 내로남불적인 수사와 기소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후보나 저희 후보 관련된 뭐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명정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절차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면밀하게 따져서 싸울 건 싸우고 또 그다음에 또 뭐 당당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당대 투표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투표율이 30%대밖에 안 되고 특히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는 더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후보님께서는 현재 당원들의 어떤 정수로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아픈 지적이고 아픈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전당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당원들에게조차 받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매우 낮고 또 투표율이 매우 낮다라고 보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비율이 그 투표율 중에서도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반영되는 전당대회인가 또 지도부인가 하는 것들인데요. 결국 이것이 상당 부분 예견돼 있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전당대회를 무조건 서둘러서 치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차분하게 대선은 왜 패배했고 지방선거는 왜 패배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라고 하는 평가와 반성 또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모색이 되고 또 공감이 되면서 그것에 기반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전당대회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전당대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고 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뽑힐 새로운 지도부에도 상당히 첫걸음부터 무거운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재 이슈되어 있는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무위원회가 그 19일 날 이 조항을 신설했고요. 24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안건을 투표에 붙인다고 합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이제 두 번째 논란인데요. 맨 처음에는 80도 개정 관련된 논란이었고 80도 개정 관련된 논란은 저희 당이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당수 당원들이 또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채 당무위를 통과했고 지금 중앙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 이야기야. 그걸 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도 그다음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도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당원 투표가 반드시 옳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논란의 소지를 좀 저는 상당히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안건을 전당원 투표로 할 것이며 어떤 안건을 전당원 투표로 하지 않을 것이냐. 그 다음에 특정 정파, 특정인에게 유리한 것을 전당원 투표로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논의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런 중요한 안건이 이렇게 신중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 그건 아마 재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2022년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왜 송갑석 후보가 의원이 최고위원이 돼야 되고 어떤 역할을 본인은 해낸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출마의 변을 대신해서 한번 당원과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 송갑석 후보를 통해서 최소한의 지도부의 지역적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이 송갑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저희 지도부의 정치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지도부는 원내 제1당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지도부입니다. 이 지도부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또 다양한 민심이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논의가 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 구성이 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갑석을 통해서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송갑석 우리 이 최고위원님은 뭘 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저희 이 당의 주요 철학 중에 하나인 국가 균형 발전 또 자치와 분권 이런 것들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유일한 비수도권 최고위원으로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면에서 우리 당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과제도 가장 중요한 개혁의 과제도 저는 민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민생을 중심에 두는 지도부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송갑석도 함께 하겠습니다.